네, 미 대선 매직 넘버 270석에 바이든이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승기를 잡은 분위기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미 대선 결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정윤 시사캐스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자,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현 상황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한테 상황이 기울어진 건 맞는 상황인 거죠? 네, 바이든이 웃고 있습니다. 그 개표 초반에는 오히려 여론조사를 뒤집고 또 트럼프가 우세를 보였는데요. 개표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역전을 해서 현재는 바이든이 253석을 차지해서 매직 넘버까지 17석만 남겨두고 있고요. 네. 트럼프는 213석으로 아직도 57석을 더 차지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이맘때 이제 전문가들 패널로 모시고 말씀을 나눌 때만 하더라도 이거 여론조사 틀린 것 아닌가 막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경합주 비롯해서 지금 남은 곳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네, 딱 한 군데인데요. 네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몇몇 주 여기도 팽팽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트럼프 쪽 우세로 가 있는 주는 의미가 없죠.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지금 바이든이 264명의 선거인단을 획득하고 있고 지금 네바다가 종료됐는데 바이든이 얻게 되면 딱 6명이라 매직 넘버 270을 딱 채우는 거예요. 자, 이건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264석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KBS는 지금 CNN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253석이고 여기에 애리조나가 포함이 안 됐는데 개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AP통신 기준으로는 그걸 들어간 것으로 봤을 때 264석으로 애리조나 보신다는 거죠? 11개를 더해서 264개로 보고 있는 매체가 있고 말씀하신 253으로 보고 있는 매체가 있어요. 애리조나가 지금 이제 그게 트럼프 입장에선 애리조나가 바이든에게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6표를 채울 수 있는 네바다가 바이든에게 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럴 가능성은 지금 이제 관측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게 선거 인단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바이든에게 가지 않아야 합니다. 자, 김정윤 캐스터, 저 네바다라든지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관심이 많이 갔던 그 플로리다는 초반에 아예 트럼프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아이오와 오하이오 그리고 텍사스주는 다 트럼프가 가져갔고요. 러스트벨트 지역은 초반에는 거의 두 자릿수 정도 트럼프가 앞섰었는데 이걸 뒤집고 현재는 그 위스콘신이나 미시간 모두 지금 바이든이 거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네바다 말씀하신 대로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합치면 17석인데 지금 17석이 딱 채워지면 바이든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네바다와 애리조나가 지금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펜실베니아가 그 최대 격전지라고 해서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는 펜실베니아 보지 않아도 된다. 두 곳만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애리조나가 만약에 확실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애리조나나 네바다 둘 중에 하나라도 혹시라도 트럼프가 가져가게 되면 그때는 펜실베니아가 또 다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현재 89%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 3% 정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편 투표가 굉장히 많이 개표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고 6일까지 계속 그 유효 접수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애리조나, 네바다를 봐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펜실베니아가 다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 들어오는 걸 봤더니 네바다 주정부가 그러니까 모레 우리나라 시각으로 모레 새벽에 최종 결과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겠다라는 외신도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애리조나가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거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왜 애리조나는 사실 바이든보다는 보수 쪽에 그동안 텃밭 아니었나? 이게 어떻게 해서 넘어간 건가요? 네, 일단 한 86% 개표했던 상황을 보면 2.8% 정도 일단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와요. 하지만 2016년에 봤을 때는 오히려 공화당이 3.6%로 훨씬 더 높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공화당 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선호했는가를 보면 인구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히스패닉 인구가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것은 캘리포니아로부터 이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또 이주한 사람들 이렇게 많은 인구 구성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쪽이 공화당 지역인 건 맞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원의원 중에 하나인 존 맥케인 의원이 6선 정도 여기서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공화당이 굉장히 주력하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텃밭인데 아무래도 2018년부터 약간의 그 변하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원 의원 선거가 중간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는 민주당을 밀어줬죠. 네. 지금 어제 저희가 방송할 이 시간만 하더라도 뭐 트럼프가 거의 이긴 것처럼 막 분위기를 잡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잘 그 시점 밤 11시, 12시 넘어가면서 승기가 이제 확 넘어갔다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포인트가 미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미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러스트벨트에서 사실은 경합주 6개, 북부 3개, 남부 3개로 게임을 시작했죠. 계속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처음에 개표가 시작되면서는 트럼프가 5개 가지고 가고 겨우 하나, 그것도 애리조나,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공화당 텃밭인데 애리조나에서 바이든이 우세할 뿐 5개 놓친다. 네. 그럼 바이든 지는 거 아니냐. 어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막판 이제 우편 투표의 개표와 더불어서 역전이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미시간을 확보한 게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승리의 교두보였고요. 네. 그리고 저는 네브라스카 아주 중요하죠. 네브라스카가 특이하게 승자 독식이라 이 득표를 많이 한 주에서는 모든 선거인단을 한 후보가 휩쓸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브라스카는 특이해요. 승자 독식이 아니고 비율대로 나눠줍니다. 선거인단. 네브라스카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5명의 선거인단 중에 4명을 트럼프가 가져가고 1명을 바이든이 가져왔어요.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270명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초석이 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요, 연구위원님은? 사실은 2개 주가 승자 독식을 하지 않습니다. 메인주가 있고요, 네브라스카 주가 있는데 메인주는 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하죠. 그래서 4개 표 중에서 1표를 사실 공화당이 비례적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네브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우세하긴 하지만 전체 5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상원 의석에 할당되는 2개의 표는 일단 승자 독식처럼 이제 이긴 사람들이 가져가요. 근데 나머지 3개 중에서 이제 비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개를 민주당이 가져간 경우가 되겠죠. 네. 자, 미시간 얘기를 해보면 미시간 지역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대중 앞에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는데 요거 모습 잠깐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yesterday once again proved that democracy is the heartbeat of this nation. And now, after a long night of counting, it's clear that we're winning enough states to reach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win the presidency. I'm not here to declare that we've won, but I am here to repor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we believe we will be the winners. We have won Wisconsin by 20,000 votes, virtually the same margin that President Trump won that state 4 years ago. Of special significance to me is that we've won with the majority of the American people. Indeed, Senator Harris and I are on track to win more votes than any ticket in the history of this country. 지금 말을 보면 나 승리 선언하러 나온 건 아니다. 대신에 봤더니 내가 지금 큰 표 차로 이기고 있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걸 보면 트럼프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괜히 선거 불복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라이브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요? 네, 2가지가 가장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부통령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트럼프가 이전에 가져간 만큼 내가 다시 되찾아왔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위스콘신과 미시건을 언급하면서 사실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넘겨갔었던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강조한 것 같고요. 또 한 번 강조했었던 것은 민주주의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편 투표라는 게 전통적으로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편 투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분명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승리 선언을 했던 거는 사실 비민주적인 거죠. 그리고 every vote count라고 해서 모든 투표가 의미가 있다라고 한 것은 중간에 개표 그만둬라라고 했었던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었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모든 국민에 의한 그런 대통령 선거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지금 그 선거가 막판에 이렇게
뒤바뀌게 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우편 투표로 봐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편 투표도 있지만은 전체 정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적게 몰려있는 외곽 지역, 시골 지역에서 먼저 사람이 적기 때문에 금방 개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네. 이 개표가 먼저 결과로 나오고, 그리고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주로 대도시는 민주당이 우세한데 아, 그 네. 표가 나중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 칼라층은 늦게 개표가 되니까 네. 뒷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됐다. 네, 그래서 어떤 조짐들이 보이냐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됐던 곳이 점차 파란 색깔로 물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편 투표가 2016년에 비해서 한 2.5% 더 많이 등록을 해서 8,200만 표 정도 그 신청을 했는데, 그 우표를 전부 다 카운트를 하는 게 사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마다 사실은 선거 당일부터 3일까지 받거나, 또는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9일까지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모든 표들을 개표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살짝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게 사실은 펜실베니아예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펜실베니아에 등록된 그 우편 투표가 310만 표 정도나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들을 저마다 열어보면 사실 선거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미국에서 나오는 전망들을 보면 지금 바이든이 역대 최고 투표율에 최다 득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네, 그걸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강조하고 이렇게들 있습니다. 투표를 많이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역대 투표율 자체가 높아졌고요. 네. 엄청나게 높아졌고 70% 육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최다 투표를 또 이 국민들이 했고, 우편 투표도 이 지난 2016년 대선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네. 4,700만 표였는데 이번에는 뭐 9천만 표가 넘어갔죠. 거의 1억 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든이 좀 고무된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트럼프가 당선될 때 6,300만 표가 조금 안 됐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6,500만 표를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득표는 클린턴 쪽이 많았는데, 힐러리 쪽이 많았는데, 당선은 선거인단 방식 때문에 트럼프가 이긴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대 최다 득표는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6,900만 표를 넘겼는데 7천만 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지금 바이든의 득표는 7,033만 표를 넘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이든은 나는 미국인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해도 뭐 숫자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이든 쪽은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네. 정권 인수팀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웹사이트 네. 만들어졌나요?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선거 캠프 측에서 이것을 이제 공개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의 공약이죠. Build Back Better 이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따왔고요. 네. 바이든 정부가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맥케인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이라든지 또 오바마 행정부 출신들이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변화들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상황 지켜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개표 초반에 굉장히 들뜬 모습에서 점차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미 큰 승리를 확신한다 이런 글을 올린 트럼프. 네, 바이든을 앞서 나가는 개표 상황을 보며 지지자도 환호했고요. 트럼프는 직접 대중 앞에 나서 승리를 확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I appreciate it very much, and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ir tremendous support. Millions and millions of people voted for us tonight. Frankly, we did win this election. We did win this election. 네, 그러면서도 우편 투표의 개표 중단을 요구하면서 대법원으로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voting to stop. We don't want them to find any ballots at 4 o'clock in the morning and add them to the list. Okay?
It's a very sad moment. As far as I'm concerned, we already have one. 네, 이후 바이든 우세로 판세가 뒤집히면서 개표 과정을 부정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트럼프 지금 보면은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이든의 손을 들어줄 것 같지는 않는 그런 네. 분위기요. 지금 개표 과정 그리고 투표 과정의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끝까지 갈 것 같고요.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거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결정해 줄 거다. 지금 이미 소송을 트럼프 측에서 여러 개를 제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재검표해야 된다. 지금 위스콘신은 이제 바이든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조지아, 펜실베니아, 미시간 여기는 지금 개표 중단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미시간은 넘어갔고 사실 펜실베니아하고 조지아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우세 가져온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트럼프가 이기는 거 아니야? 하던 정점에 발표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조기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사전에 이미 흘러나온 시나리오인데 설마 할까 했는데 강행을 하는 거고요. 저 앞뒤로 바이든 후보는 승리했다는 얘기는 결코 하지 않죠. 승리를 향해 가고 있고 모든 개표가 다 끝나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지금 장치들이 있는데 우선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후보도 우리도 법률팀을 가동한다. 소송에서는 이 트럼프가 우리를 저지하지 못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선 전에 미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비율을 보수가 더 많게 보수 대법관이 더 많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한 이유가 대선 끝난 다음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소송전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큰 그림을 그렸던 것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왔던 걸 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 어차피 선거 이후에는 연방 대법원을 이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그런 맥락에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원래 9명에서 5대 4였다가 6대 3으로 공화당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다시 편성이 됐거든요. 네. 하지만 여러 차례 스텝을 사실은 거쳐야지 연방으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미국 내 투표는 주에서 관리를 해요. 그 주마다 각 주마다 주의 법이 있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엔 주에 있는 법으로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연방 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차례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사실 2000년도 때와 사실 2020년도는 상당히 다릅니다. 플로리다주를 가지고 재검표를 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2020년 상황에서는 CCTV도 다 달려있고 참관인도 상당히 많고 모든 걸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펜실베니아 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부정선거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오히려 조기에 이런 문제들이 종료될 가능성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실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로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가기까지는 상당히 필요한 절차들이 많아요. 네,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실 때 2000년 대선 얘기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투표한 이후에 한 달 뒤에 최종 네. 그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당시 상황 김종인 캐스터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00년 네네. 대선 당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에게 전국 투표에서는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패했죠. Find the punches went not through the so-called Chad, but through the number. We hope that the Florida Supreme Court will promptly entertain this appeal so that we can resolve once and for all what the right is of citizens to have their votes counted. 결국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 작업에서 한 달 가까이 혼란이 지속되자
연방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단하고 최종적으로 부시 후보를 인정합니다. If they should win it as a consequence of a decision of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which everybody has said that they intend to respect. I believe that the vice president's going to have to make the decisions that he thinks are necessary. 당시 대법관 9명 중 5명은 공화당 성향이었습니다. 엘고어의 역전 가능성이 보이자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엘고어 지지자들은 소송을 내라 요구했지만 고어는 참모들에게 워싱턴으로 돌아가라 지시하곤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 섭니다. That what remains of partisan rancor must now be put aside. And may God bless his stewardship of this country.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I also accept my responsibility, which I will discharge unconditionally, to honor the new president-elect and do everything possible, and said that no matter how hard the loss, defeat may serve as well as victory to shake the soul and let the glory out. 자, 저때 당시에는 소송을 걸고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지금 연구실장님 말씀은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고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상황 어떻게 저는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대법원까지 최장기 시간을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1월 6일에 하원에서 승인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뽑혀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네. 그리고 12월 8일까지 지금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권자 투표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원 의회에서 이 주별 선거인단을 다시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 데드라인은 12월 8일까지 대통령을 주별로 선출해 결정해야 되고요. 네. 이 결정되겠죠. 이것을 이제 1월 6일에 이 하원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승인 절차가 끝나면 1월 20일에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해야 됩니다. 네. 차기 대통령으로. 이 일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엘고어 때처럼 저렇게 질질질 끌리는 한 달 동안의 재검표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연방 대법원을 실제로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장님의 예측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제가 보는 진흙탕 싸움을 계속 끌고 갈 거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론의 혼란인데요. 네. 우편 투표가 부정 투표 소지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겠냐는 겁니까? 이 지난 밤 사이에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새벽 4시에 우편 투표라고 새로운 투표지 자료 하나가 툭 던져져 있다. 이걸 어떻게 믿을 것인가? 지금 이런 선동을 하고 있거든요. 전 이게 상당히 위험한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이미 밤 사이에 양측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극우단체의 대표가 피습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준비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당시 피습 영상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백악관 부근에서 극우단체 회원들이 흉기에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백악관 앞으로도 가볼까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광장에 선 선거 당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양측 지지자들 간의 335 모여서 크고 작은 집회도 열었고요. 상점들은 나무 합판을 대서 문과 창문을 가리는 등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저런 혼란한 상황이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상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한미 간의 관계라든지 북미 간의 관계가 지금 가장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실장님? 네. 그러니까 현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자론을 들고 나왔었는데 내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가줘야 계속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좀 이끌어 갈 수 있고 좀 바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아마 그 운전자론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약간 일방주의식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과 단독으로 대화하는 걸 선호해요. 그리고 동맹 관계도 거래 관계에서 보는 거지 가치를 가지고 동맹을 네.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민주당 정부가 만약 들어서게 된다면 민주당 정강에도 나왔듯이 동맹을 일단 회복을 하고 그리고 동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국과 충분히 상의를 할 가능성이 있어지고요. 그 가능성에 따라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막바로 또 민주당 정부와 어떤 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지 충분한 협의가 바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동결 대 동결이라는 지금의 상황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란을 대했었던 것은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란에게 적용되는 검증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합의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오바마 정부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북한에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인 접근을 일단 실용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를 해보되 대신에 좀 강력한 검증 메커니즘을 북한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나 완화나 아니면은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여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새로운 정부니까 새로운 그런 계획을 하는 것은 국내적인 비판으로부터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공화당 정부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정부 쪽이 훨씬 더 좀 많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거 여쭤볼게요. 이 전에 저희 나왔던 전문가분들하고 조금 궤를 달리하는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의 생각 자체가 먼저 선 비핵화한 다음에 대화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이 그걸 들어주기 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선 비핵화는 도달을 하려는 목표죠. 이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계를 얼마나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먼저 선핵 폐기 상응 조치를 먼저 해라. 그래야지 나머지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제 조건을 걸었어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노이 회담 때 북한이 먼저 제시했었던 그 단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가능하려면은 뭐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분명히 가능성은 열어놓되 대신에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검증과 같은 메커니즘을 북한이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아주 긴 로드맵에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중간에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유용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아무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른 또 외교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외교팀 꾸리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내년 7월까지는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실무적인 접촉부터 먼저 하겠죠. 물론 바이든 정부는 1월 20일 날 취임식까지는 아마 활발한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2달 동안 우리가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바이든 정부는 충분한 실무 협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실무 협상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가운데서 한국이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정말 짧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군사적으로 이전과 달리 좀 도발을 하는 제스처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도발이라고 할 때는 개념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이득이 많다고 생각할 때 하는 게 정치적인 도발입니다. 그 정치적인 그 이득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거든요.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도발을 해서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기회가 앞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을 아예 날려버리는 식의 과도한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선 개표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연구실장, 최영일 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자,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